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정치가 무섭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오르면 샅샅이 낱낱이 해부하듯 발라서 검증을 하려고 하죠. 생선이 도마에 오르는 격인데 정말 때로 무섭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시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돕고 지원해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사람을 파괴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올바른 것인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모두 잠시 멈추고 함께 성찰할 대목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프랑스 대통령들은요, 이 스캔들로 유명합니다. 미테랑, 사르코지, 올랑드, 현직 마크롱까지 화려한 러브 스토리가 가십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프랑스 시민들은 사생활을 공개한 언론 매체를 오히려 비판하고 나무라는 쪽입니다. 공직 수행과 사생활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문화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건 프랑스 얘기고요. 나라마다 다 다르죠. 정답도 없습니다. 자, 우리 방식이 더 나은 것인가 한 번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자, 만난다 안 만난다, 야, 어지럽습니다. 2부 10분 인터뷰, 다음 주 국민의힘 선대위 발대식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투스톤이 함께할 수 있을지, 대선 전략은 무엇인지 김병준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그리고 스포츠본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오늘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주말에 이게 우리 김준일 대표는 늘 캠핑 간다 그러셔서 네. 제가 오늘 캠핑 모자 쓰고 왔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캠핑 가는 게 캠프잖아요. 그렇죠. 어느 후보 캠프를 어느 후보 캠프를 그렇게 다니시는 겁니까? 네, 노지로 갑니다. 노지 캠프. 노지 네. 캠프. 그런 후보가 있든가. 자,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보죠. 야, 혼란스럽습니다. 이준석 대표 지금 뭐 당무 거부 중이다, 아니다, 네. 지방 잠행 중이다. 그런데 안 만난다. 자, 윤석열 후보는요, 만나겠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가겠다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가고 싶지만 지금 입장이 또 바뀌고 있어요. 네. 박 기자님,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제주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 이 상황의 문제점이 뭔지 이걸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얘기를 했습니다. 속내를 다 털어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당무를 뭐 하냐 마냐 거부하냐 이런 게 있는데 네. 나는 후보 선출 이후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선출 이후에 당무를 한 적이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만큼 이제 대표의 권한 이거 행사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발언이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선대위 발족식 이걸 앞두고 이게 봉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불참하겠다는 뜻도 그래요? 간접적으로 좀 보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좀 큰데요. 윤석열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인사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다 대고. 네. 그걸 이제 이준석 대표는 누군지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윤석열 후보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 후보도 알 거다. 네, 누군지. 예. 모른다면 그냥 가시고 안다면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모욕을 당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네.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육성으로 직접 듣고 바로 한번 분석을 해보죠.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정작 선의로 일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악의로 씌우고 본인들은 숨어가지고 익명으로 장난을 치고 그게 다 후보의 권위를 빌어가지고 호가호위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실패한 대통령 후보, 실패한 대통령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했던 그 후보의 말이 가졌던 울림이라는 것이 저는 지금의 후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제가 올렸던 웃는 표정과 함께 P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3일 만에 제가 알려드리면요. 100기를 든 겁니다. 윤핵관 8.2 때 당신들이 이겼다 이렇게 선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잘 하라는 표현입니다. 그 후보 측 관계자들은 방송에 나와가 저한테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한 1, 2주 전부터 보면은 또 아무 적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또 태업이라고 하면은 저는 황당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다 하고 있고 뭐 하라는 건지 안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딱히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가지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면은 또 제가 의무감에 따라서 뭐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제 본인이 지금 아침에 인터뷰한 것도 제가 봤는데 하여튼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마다 공부도 되고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 대표를 맡을 자격이 있다. 난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또 우리 정당사에 정말 가장 최연소고 막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제가 대선 후보로서 함께 이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만나서 제가 오늘도 사실 일정을 좀 정리하고 제주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장소를 옮긴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안 만나겠다고 또 선언을 해놨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조금 전이죠. 오전 11시경에 발언한 것까지 함께 붙여서 듣고 왔습니다. 자, 김주일 대표님.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언을 주세요. 일단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예전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되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런 적은 없지 않나요? 이런 적이 없죠. 왜냐하면 2012년 박근혜 후보 나왔을 때 당대표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황우여. 황우여. 네네. 이건 진짜 기억납니다. 정치 초초초 고관여층이야 이거는. 예. 황우여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원래 당대표는 그냥 그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대선 네네, 때. 대선 때. 자, 2017년 때 그나마 당대표가 존재감이 있었는데 문재인 후보였을 때 당대표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 문재인 후보 시절의 당대표. 추미애 후보예요. 추미애 추미애 후보 대표 당선될 때. 예, 그러니까 2017년. 그러니까 추미애 정도 되는 사람도 존재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라는 이 캐릭터가 워낙 강한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존재감이 없음이 예의를 안 갖추는 건 아니거든요. 당 대표도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대권 후보도 다 예의를 갖춰주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녹아가려고 하는데 이미 이 그 윤석열 후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중진들의 비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밑에서 이게 터졌다라고 보면 돼서. 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저는 이준석 대표가 문제가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2030 대표가 아니라 당 대표인데 네. 당을 지금 이 지경까지 지금 몰아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거를 누가 풀어야 되느냐. 그러는 거꾸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결자 해지는. 예전에 그 기억하시겠지만은 뭐였죠? 그 안철수 대표 2014년에 들어와서 네, 당 네. 이름이 뭐였죠? 새천년 민주당. 새천년 민주연합 공동대표였죠.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네. 너무 헷갈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이 멸렬함을 보여주는 건데 이를테면 새정치민주연합 때 안철수 대표랑 네. 그때 문재인 대표랑 막 갈등이 엄청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결국은 누가 승자가 됐느냐라고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끝까지 양보를 했어요. 내가 다 내려놓겠다. 뭐 혁신안 하겠다라면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옆에서 보기에는 복장 터지고 막 사람 지지자들은 그랬지만은 결국은 문재인이 다 품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나중에 그게 큰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도 결국은 본인이 양보를 해야 돼. 이 부분은 본인이 자기가 제일 아쉬운 건 윤석열 후보 본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준석을 품어야죠. 어떤 식으로든 그 방법론은 모르겠으나 지금 그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때예요. 지금. 혹은 봉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먼저 다가간 사람이 저도 이기는 자,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네. 이준석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또 네네. 옮긴다고 그러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만나도 간다라고 하면은 이준석은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찾아왔는데 도망 다니고 뭐 네. 이런 식의 최소한의 여론전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 그런데 이제 뭐 오늘 아까 윤석열 후보 얘기 들으셨습니다. 100년에 한번 나올까 네. 말까 하는 지금 위인의 반열에 이준석 대표를 올려놨는데 만나진 않고 있다 이거죠. 네. 저희 제작진 그 우리 PD님, 작가님 다 여성분들인데 네. 참 연애라면 오지 말라는 게 적극적으로 오라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네. 왜냐하면 또 이제 입으로 하는 말과 마음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예. 자, 여기서 예. 이준석 대표 입장 표명이 또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 입장 육성으로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뭐 방금 당에서 핵심 관계자 회의라는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뭐 저는 지금 당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왜 매번 호미로 막을 걸 가르로 막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후보 측에서 이제 저희 관계자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당혹감을 느낍니다. 당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 후보가 직접 나오지 못하고 만약 핵심 관계자의 검열을 거치자는 의도라고 한다면은 저는 절대 만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또 검열이란 표현이 등장했는데 그럼 윤석열 후보와 자신의 의제 뭐 모든 사안을 열어놓고 자유 토론을 하는데 중간에 이거를 막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박 기자님 지금 그 윤핵관 이야기는 며칠째 나오고 있는데 네. 아까 이모티콘 피자 그렇습니다. 손가락 네,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해서 내가 항복하고 베끼던 겁니다. 네. 윤핵관 당신들이 이겼어 그랬는데 누구예요? 누구예요? 지금 몇 명 거론되는 인사들 이름은 있는데 네. 본인들은 다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다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인정은 없어요. 없습니다. 어. 근데 이 피자 웃음 표시 피자까지 쓰면서 백기를 든 거다. 네. 사실상 이 윤핵관을 향해서 좀 비꼬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니네가 이겼다 뭐 이렇게 하면서 비꼬는 모습 보였고 지금 등장하는 게 핵심 관계자들 검열 받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분명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의 문제의식은 윤석열 후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좋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파리떼 하이에나 이게 문제다. 네.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간다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문제의식이고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후보가 다 이제 떨치고 나와야 된다. 그 사실 알이라고 보면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또 절박감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윤석 대표가 내가 2030 세대 대표하든 뭘 하든 내가 좀 정치 문법이 다른 이걸 다 떠나서 대선 승리의 방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윤석열 후보는 몰라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뭐 연애 얘기도 좀 하셨지만 제 오래된 기억을 되돌려 보면 짚어보면 이게 서로 틀어지는 남녀 관계가 있을 때는 무조건 만나는 겁니다.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그냥 뭐 어떤 얘기를 우리가 대화할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의제 조율을 하거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준석 대표가 어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놨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는 이런 점이 문제구나는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런 문제 핵심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고 또 오늘 보면 홍보비 그 얘기했던 사람은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만나서 풀어야지 이걸 뭐 사전조율하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시험 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게 지금 김종인 사태 3주 후 이준석 사태 지금 이제 뭐 투스톤 갈등이다 이렇게 네. 불리고 있는데 김준일 대표님 아까는 이제 조언을 주셨으니까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두 사람은 현존하는 분들이고 전망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면은 이거예요. 나한테 요구 조건 운운하는 게 뭐라고 워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요구 조건 없다는 거예요. 요구 조건 없다. 그리고 윤핵관이라는 거에 대한 불쾌감, 홍보비 운운한 거에 대한 불쾌감 그런 거예요. 인사 조치해달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런 거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거예요. 영화 그러니까. 대사네요. 예. 그러니까 그 모욕감을 근데 윤석열 후보가 준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줬다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대위 다시 짜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네. 오늘 캠프 뭐 고위 관계자들하고 회의한 거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검열받고 하는 거냐. 네네. 그 의제 사람 조율해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윤핵관이 한 명이 아니라 다수다라고 지금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실명 거론 안 했지만 권성동, 네. 장제원, 윤한홍 뭐 기타 등등해서 네네. 다 문제야. 다 문제다. 이 사람들이 다 문제고 이 사람들이 후보의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리빌딩해. 그래서 민주당도 이런 내용은 거치지 않았지만 선대위 리빌딩 했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얘기가 되면은 근데 그거를 왜 그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 뺄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지금 나한테 네. 찾아오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맥락이 있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니 안 오니 할 때 마지막 그 이제 만찬 회동 때 네. 거의 같은 맥락의 얘기죠. 그러니까 선대위를 출범시키기 전에
다 잡음이 날 수 있는 건 정리하고 네. 준비를 끝내고 출발하자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안. 음. 근데 윤 후보는 일단은 다 모아서 가는 안. 그때도 김병준 위원장, 김한길 위원장 막 이제 영입하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네. 그 이후에 이수정 위원장도 들어왔고. 그래서 전망 말씀하셨는데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않다. 후보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 같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품고 안고 참고 그게 아니잖아. 사과도 진짜 하기 싫어서 개사과 하시는 뭐 본인은 아니라고 그 하지만 사과를 또 했습니다 결국은. 수그리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어. 정말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어요. 시험대에 올랐다. 네. 야, 이게 일단은 대선에 영향을 줄 텐데 2부에 저희가 여론 오락관이 있으니까 여론을 좀 보기로 하고요. 지금 12시 36분이 됐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교통 상황 듣고 와서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교통정보센터에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오전 내내 사고 구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정체는 주춤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금요일인 만큼 오후 교통량도 많겠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평택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구미 부근 2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쭉 수월하다가 기흥동탄 부근 3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한남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입니다. 기흥동탄에서 동탄분기점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잠실철교부터 올림픽대교 사이로는 1, 2차로를 막고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로 동작대교부터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뭐 박빙이거나 여야 두 후보가 혹은 뭐 이 윤석열 후보가 우위에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거의 이제 좁은 격차로 따라잡고 있다거나 여론조사가 이번 주에 이랬어요. 그럼 민주당은 지금 이 국민의힘에 벌어진 상황을 좀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관망할 수 있을 듯 싶은데 민주당 안에도 지금 또 이슈가 폭탄이 터져 있습니다. 자, 조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에요. 네. 어찌 보면은 지금 당대표와 동급의 네. 외부 인사 인재 영입 1호. 그런데 이제 무리가 빚어졌고 사생활 논란 터졌고 어제도 좀 다뤘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 조 위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뭐 삭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네. 내용이냐면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하다. 안녕히 계셔라.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떠난다는 의미네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이 두절돼서요. 민주당에서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네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진입하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이 자택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한 거다. 이제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는 거다. 여러 가지 관측이 언론에 되게 나왔는데 네. 그러자 송영길 대표가 아침에 국회에서 이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조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전화를 통해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네. 제발 자기 아이들 가족들에 대해 공격을 멈춰달라 그런 마음을 표시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밤사이 마음의 정리를 한 다음에 당에 연락을 한 것까지 맞아요. 그런데 필요하면 뭐 월요일이라도 공식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조 위원장이 했다는 네네. 겁니다. 다만 송 대표는 조 위원장의 사퇴 표명, 사의 표명을 받아들일지 이와 관련해서는 주말쯤에 다시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좀 유보한 상황입니다. 네, 주말 중에 한 번쯤은 만난다. 이걸 안 만날 수는 없겠죠. 또 네. 이제 지금 현재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공개를 했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 또 당에서는 어떻게 처우를 해줘야 할지 대응을 해줘야 할지 이런 것도 고민이 됩니다. 두 가지 문제가 남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공인, 정치인, 뭐 선출직, 임명직 혹은 심지어 요 경우에는 한시적인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 어디까지가 검증의 대상인 거냐. 이게 저는 이 수위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요. 정치가 이렇게 사람을 파괴해도 되는가 고민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인재 영입 방식에 대한 또 내부적인 비판도 있어요. 김준일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사생활에 대해서 어디까지 용인을 할 것이냐는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공직자의
그거는 진짜 사회적 합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프랑스나 네. 뭐 이런 거는 대통령 혼외자 나와도 그건 사생활인데라고 네. 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또 언론들도 전체적으로 어떤 자유주의, 네. 리버럴 그리고 사생활과 어떤 뭐 공직의 분리 이런 것들이 합의가 있으니까 그게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청교도주의에 약간 네. 기반한 그런 엄격함이 있거든요. 윤리 문제. 그래서 뭐 그 예전에 루인스키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클린턴이죠. 탄핵당할 뻔해. 물론 네. 거짓말 때문에 탄핵당할 맞아요. 뻔했지만은 막 그런 게 있다.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그 중간에서 어디선가 부유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떨 때는 굉장히 관대하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는 제가 어느 뭐 국민의 다양한 시각이 어느 분이 틀렸다 맞았다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이번에는 좀 많이 좀 엄격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 네. 있다.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스캔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또 다 넘어가고 네네. 뭐 이분한테는 이렇게 엄격한 것이 좀 맞느냐라는 거고 언급하기 싫은데 그 가로세로 연구소의 선정주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네. 그러니까 폭로는 할 수 있는데 그 조동현 위원장의 자녀 이름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썸남의 가족관계 얘기까지 다 실명으로 다 이거 어허.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까지 이런 식으로 무차별 폭로를 하는데 그 느낌은 야 나만 쓰레기야? 니들도 다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 행렬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일부가 박수를 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건가? 네네. 우리가 어쨌든 보호를 해줘야 될 부분은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정치권의 이 문제는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선거철에 단 며칠 만에 이런 식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검증이 안 되는 문제.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의 박탈감. 10수년간 당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네. 갑자기 외부에서 돌이 굴러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좀 고쳐야 된다. 그래요. 자, 민주당 얘기 하나 더 박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이재명 후보가 조국 전 장관 사건 관련해서 네. 상당히 좀 구체적인 사과를 내놨다. 이 시간에 그 속보가 들어와서 직접 그렇습니다.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은 민주당 내 이 경선을 함께하면서 심지어는 명추연대 이렇게도 불렸던 네. 추미애 전 장관이 강한 비판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나는 고발한다 시대의 비겁함을 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사과에 대해서 이건 인간 존엄을 짓밟는 거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네. 한 인간에 대해 함부로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할 수가 없다.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한 서슴없는 공포 그건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말한다. 참 무섭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래요. 세력을 거부하는 세력이 시시때때로 불러내 이용하고 있는 거다. 그럴 때마다 물러설 게 아니라 불공정의 원인이 뭔지 조국 사태의 본질이 뭔지 말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윤석열 후보도 직격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른바 조국 사태는 검찰의 난이었고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이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 대표님. 일단은 명추연대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네. 한때 화기애애했다가 조국 이거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조국 이재명 이슈로. 후보가 이슈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선을 긋는 거는 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지금. 하나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자기 정치를 지금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 지지하는 분들은 역시 조국 전 장관에서 강한 일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고 이 지지자의 이탈을 추미애가 나서서 조국 전 장관 사과한 것에 대해서 실망한 지지자들의 이탈을 그래도 추미애가 막아준 거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네네. 어쨌든 가급적이면 언급이 안 되는 게 좋겠다라는 거는 상당수 대다수 민주당 네네. 당원들의 마음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등판 안 된 이유가 있겠죠. 네. 본선에 올라가면 또 민주당이 얘기 안 하면 국민의힘에서 공격 포인트를 잡지 않겠습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지지층의 이제 움직임이 네.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 대표님. 네. 지금 이번 주 주말이 왔으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번엔 어디로 가요? 메타버스. 자, 이번에는 호남을 방문하는데 네. 지난주에는 그 광주 전남이었잖아요. 광주 전남. 이번에는 전북을 갑니다. 아, 전북 갑니까? 근데 네. 누군가가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박정호 기자를 지금 이 시간에 네. 표가 이 티켓팅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1시 16분 KTX 네, 용산역 출발. 네. 지금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30분 남았어요. 빨리 기차를 타야 돼요. 네. 박 기자님은 좀 전북 취재해 오셔서 월요일에 특종을 좀 터뜨려 주시고. 네. 주말 사이에 취재를 해서 네네. 잘 또 전해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출장비는 오마이뉴스가 냅니다만
예, 일단 공식적으로는 시사본부 특파원으로 박정우 기자를 지금 전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대단히 오세요. 아, 정확하다 시간 45분에 딱 보내드리네. 자, 이게 김준일 대표님은 아직도 한 두세 가지 이슈가 오늘 네.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박정우 기자 출연료 좀 빼서 저한테 더 주나요 혹시? 오늘 예. 시간 분배 그 예. 우리 PD님이 같은 분이에요. 아니라고 네네. 바깥에서 손에 잡고 있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제가 사비로라도 예. 왜냐하면 제가 저 50억 퇴직금 얘기하다가 예. 6년 이 DJ 하면 500만 원이라도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희 PD님이 사비 모아준다 그러셨어요. 예. 저도 사비로 모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미크론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오미크론의 정체가 좀 확인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좀 낙관론도 일부 있었어요.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이를테면 네. 전파력은 강한데 치명률은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아직 분석이 안 끝났어요. 네네네. 그래서 한 3주 적어도 2주는 있어야 돼서 그거는 지금 좀 낭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낙관적인 추정일 뿐이다. 예. 왜냐하면 그리고 남아공에서 주로 걸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의 남아공은 그 65세 이상이 6%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예, 그러니까 고령층이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기저 질환자나. 근데 거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선진국은 고령자들이 많고 근데 뭐 유럽은 뭐 이를테면 독일은 25%가 65세고 네네네. 뭐 한국도 15% 이상이거든요. 우리도 고령화 사회가 됐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이라고 해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오미크론 확진자 네. 근데 거짓말 해가지고 국내. 지금 국내 40대 부부 40대 부부가 그 방역 택시를 탔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인이 탄 네, 네. 그 자가용을 타고 귀가를 했는데 그 30대 지인이 확진이 되고 근데 이 지인의 부인과 장모가 아마 교회를 가가지고 그 교회 또 800명이 지금 다 검사를 하는 상황이고 막 이렇게 일파만파 지금 네네. 번지고 있어서 진짜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이 방역에서. 거짓말을 말이죠. 지난 해에 우리 초기로 돌아가 보면 31번 확진자 슈퍼 전파자인가 시끄러웠고요. 네. 또 5월에 이태원발 일이 있을 때 인천의 강사가 무직이라고 속였다가 미리 역학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이게 N차 감염까지 퍼졌던 기억이 그렇죠. 생생하거든요. 자, 거짓말은 안 된다. 네. 역학조사 방역에서. 자, 그러니 거리 두기가 강화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4, 10, 10이었잖아요. 미접종자 4명까지 되고 네. 수도권 10명 그리고 비수도권 12명. 맞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는 6, 8로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 예, 이렇게 되고 지금 미접종자는 2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예, 좀 정확하게 예. 확인해 봐야 될 거. 어쨌든 거의 이제 한 반토막 정도 났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카페와 식당에서도 방역 패스를 전면적으로 적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접종 완료자만 예.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접종자는 아예 식당을 이용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1인 식사는 허용해 주는 건지 예를 들면은 혼밥은 허용할 것이냐. 뭐 디테일이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좀 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좀 될 것 같고 청소년 방역 패스는 내년 2월부터 적용하겠다. 내년 2월부터. 예. 자, 우리가 손영래 반장을 이제 이번 주에 인터뷰했었는데 이게 지금 확진자가 많은 상황이었지 오미크론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오미크론 전파 상황도 걱정이고 일단은 방역 패스 유기간 6개월. 자, 이게 고령자는 4개월이면 맞아야 한다. 그렇죠. 성인들은 5개월을 권장한다. 강력하게. 5개월 지나면은 그 한 달 안에 신청해가지고 맞는 시간이 또 걸리니까 네. 5개월 지나면 무조건 신청해라. 이거는 그렇죠. 거죠. 자, 네. 방역 패스 차별 없는 분들을 위한 차별 이것도 막기 위해서 PCR 음성 확인서가 되는데 예. 48시간 이내가 유효하니까 이틀 이내 검사한 자료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 불편함이 있죠. 접종 권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또 한 가지 이슈가 어제는 그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된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예. 근데 지난 밤 사이에는 또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과 연루된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어제 구속영장 실시 심사 있었는데 또 기각이 됐네요.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지금 네.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누가 무능한가? 아이고 예. 나쁜 쪽으로. 예. 진짜 무능해요. 네. 저는 솔직히 공수처가 더 무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거 뭐 세 일단 번. 후발 조직이니까요. 여러 가지로. 후발 조직이고요. 네. 공수처가 뭐 문제가 많은데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 수사 경험이 없는 검찰 출신이 거의 없다라는 게 지금 좀 한계로 지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하려고 있지만은 최소한 조직이 세팅될 때는 검찰 출신이 좀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자, 일단은 지금 체포영장 한 번에 구속영장 두 번이 다 기각됐어요. 네, 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소명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 그럼 뭘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어. 그러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데 그런 지난번에 기각이 돼가지고 뭐를 보강을 해가지고 뭐를 한 것인가. 언론 플레이만 너무 잘합니다. 공수처 지금. 아, 그래요. 네, 이런저런 언론 플레이. 예를 들면은 손준성 이 검사한테 이제 조사 마친 다음에 문자를 보냈어요. 뭐 이제 하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다음에 바로 그날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구속영장 쳤어요. 문자로 편안한 날 보내십시오. 그건 언론 플레이가 아니고 인사성이 밝은 거잖아요. 인사성이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검사해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도 못하고 네. 언론 플레이를 예전에 이를테면은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 네. 수사장 그거 유출돼서 압수수색하는데 미리 통보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또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일은 못하고 네. 정말 답답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실체를 밝힐 수 있느냐. 손중선도 구속을 못하면은 도대체 이거 실체를 밝힐 수 있느냐. 네네. 그러니까 특검론이 더 검찰 공수처 모두 무능하기 때문에 네. 특검론이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연결돼 있는, 그리고 저희는 관련해서 이제 제보자 이 조성은 씨를 인터뷰했던 바도 있는 바로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데 지금 체포영장 한 번, 구속영장 두 번 다 기각됐다. 공수처는 3전 3패. 지금 이제 김준일 대표는 무능하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자, 공수처가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아마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까요? 이제 그렇다고 또 구속영장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겠죠. 세 번째로. 그러니까 기소를 하겠죠. 네. 기소를 하는데, 그러니까 구속 여부로 우리가 수사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구속까지 안 되면은 기소되더라도 네. 재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윤석열 후보가 네. 연관이 됐는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 지금 손준성도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사안도 이제 공수처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소식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는 먼저 전북으로 저희가 파견을 했고, 이제 김준일 대표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오늘의 디저트송 2115님 신청곡. 저는 아까 이 얘기 막 하다가 우리 지금 만나 이 노래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은 엄정화의 몰라가 선정이 됐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요즘 국민의힘은 서로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2115님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자, 노래 듣고 와서 전 2부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인터뷰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언제나 나만을 위해 나를 아껴준 그대에게 충격이 클 거야. 내게 실망하면 내 시간도 느끼겠지. 하지만 내 마음이 이미 변해버린 걸 나도 잘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나를 사랑해줬는데 왜 내가 흔들리는지. 그대가 싫어진 것도 아닌데 정말 난 몰라.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사랑이 어떤 거길래 나만을 아껴주었던 그대를 왜 내가 떠나는 건지 늘 모르겠어. Oh yeah. 너무도 할 말이 없어. 그저 날 미워하라 했지. 어쩌면 나 같은 여잔 빨리 있는 게 날 거라며. 하지만 그대는 나의 손을 잡으면 행복하다고 말했지.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강동구의 헬스보이 김영남입니다. 전 요즘 몸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줍깅입니다. 조깅을 하면서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죠.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반복 운동으로 나는 뱃살 다이어트, 지구는 쓰레기 다이어트. 일석이조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표현 중에서 틀린 표현을 찾아서 맞춤법에 맞게 고쳐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호의호식, 풍비박산, 난중지고, 교칠지교 이 중에서 틀린 표현을 바르게 고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난중질환, 난중지교, 고칠지교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모두 맞는 답은 아니고요. 정답은 난중진환입니다. 난중진환에서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은 모두 어려울 난자를 쓰는데요.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의호식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고요. 풍비박산은 사방으로 날아 흩어짐입니다. 간혹 풍비박산을 풍지박산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풍비박산에서 두 번째 음절은 날 빗자를 쓴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칠지교는 아주 친밀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교훈을 이르는 말로 중국 당나라 시인인 백거이가 친구 원미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래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서로 말을 터놓고 지내는 것으로 보아 교칠지교인 듯 싶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추위가 일시적으로 풀리나 싶었는데 바람이 다소 불어서 이 점이 체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온이 많이 올랐다는 건 사실입니다. 어제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4.6도에서 오늘 1.4도였습니다. 이 낮 기온은 여기에서 3도가량 올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4도, 춘천 5도, 대전, 전주 7도 등 3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다시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게 나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등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의 아침 기온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6도 등 5도에서 12도의 분포입니다. 삼한사원이 뚜렷한 겨울철 특성이 있는데 12월 날씨 주기적으로 추위와 온화함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눈이 간간히 내리거나 비가 조금 온 곳도 꽤 있었습니다만 이제 점차 맑아지는 추세고요.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 산지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 서해안 쪽도 비나 눈이 조금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 산지는 1에서 3cm의 눈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군의 오랜 수건인 3만 톤급 경항 공모함 사업이 내년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국방예산 의결 결과 경항모 예산이 정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된 7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핵심적인 이슈를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선까지 D-96. 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패싱 논란에 이어서 기약 없는 잠행을 떠난 지 나흘째인데요. 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만남 일단은 불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어떻게 이 갈등을 봉합하고 다음 주 발대식을 치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오늘 바로 이 자리에 김병준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직접 한번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김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저 20년 전 대학원 시절에는 교수님이셔서 예. 행정학을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예.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교수라고 부르죠. 네. 우리 후보께서도 저보고 교수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윤 후보가 부르실 때도. 예. 그러니까 교수님. 옛날 그게 익숙하다고. 아, 예. 그렇죠. 호칭이. 자, 그런데 이제는 선대위를 이끄는 예. 수장이 되셨어요. 예. 합류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예. 엄청 바쁘시죠? 예, 바쁘고 신경 쓰이고 네. 책임감이 아주 무겁습니다. 네. 자, 선임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오갔습니다. 예. 좀 섭섭함은 없으셨습니까? 예, 뭐 한 2주, 3주 동안 그냥 한마디도 않고 사실 이제 듣고만 있었는데. 그러셨죠. 섭섭하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소요나 말썽에 네. 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 부분이 된 것 같아서 그렇죠. 좀 답답한 심정은 네. 있었습니다. 네. 자, 본인은 한 말씀도 안 하는데 언론의 구설에 계속 오르면 야, 얼마나 참 잘 짐작이 안 됩니다. 자,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좀 소폭 앞섰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골든 크로스 현상이다. 지금 대선 판세가 중요한데 자, 선대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사령탑 사실 입장에서 어떻게 뭐 보세요? 최근에 뭐 선대위 관련해서 또 대표가 지금 지방으로 지금 저렇게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사실 뭐 지지율이 그렇게 팍팍 올라갈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대선 과정에서 지지도가 계속 유지돼서 끝까지 올라가고 이런 건 잘 없습니다. 한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엎치락뒤치락한다. 엎치락뒤치락. 특히 우리 사회의 진영 논리가 강하긴 하지만 충성심이 강한 표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결국은
올라갈 것이다. 네네. 예. 올라갈 것이다. 예. 지금 현재 이제 선대위의 원톱이세요. 그런데 예. 이제 또 우리가 늘 이제 여야 선대위 얘기를 할 때 원팀이다 아니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뭐 국민의힘은 3김 얘기도 나왔었고 일전에 예. 지금은 이제 원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 만나야 한다 말아야 한다 예. 매일 상황이 바뀌는데 어떻게 좀 해법을 우선 원탑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 부적절합니다. 네네 부적절하다. 선거는 모두가 다 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탑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단위 조직의 자율성을 굉장히 높이 또 사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탑이라는 개념이 잘 안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지금 후보와 지금 대표의 만남. 네. 빨리 좀 성사가 돼서 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예. 그게 좀 잘 안 되네요. 쉽지 않다. 우선 후보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회의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만나고 싶어 하죠. 네네. 그리고 아주 공개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도 드렸고 그런데 여러 가지 세부 내용에 있어서 아직도 좀 마찰이 아니라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견이. 예. 그래서 이제 의견이 다른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윤 후보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윤 후보와는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근데 이준석 대표도 중요한 한 축인데 저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다행히 최근에는 이분들 저분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문자를 주고받거나 그러고 있어요. 당내에 계신 분들이. 얼마 전에는 처음에는 누구 전화도 안 받고 통화가 안 됐는데 지금은 직접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당의 중요한 분들이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서로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라디오에 나오셨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제주에 있던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 중이던 듣고 있다면 한마디 뭐라고 좀 전하고 싶으세요? 일단 우리 후보와 저는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시라. 만나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서로 오해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국민들 앞에 선 정치하는 분들의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주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전한 게 어젯밤부터 인터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후보가 직접 나오지 못하고 그 이른바 윤핵관 얘기를 자꾸 하니까 핵심 관계자의 검열을 받으면서까지 만날 계획은 없다 그랬어요.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하여튼 윤핵관이 지금 누군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저런 분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분들 보니까 아닌 분은 확실히 아니에요. 아닌 분은 아니고. 제가 이제 다 이제 심지어 어떤 사람한테는 직접 물어도 받고. 그런데 아니고요. 또 거론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후보 바로 옆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후보를 쳐다보고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제 후보가 오늘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디어 홍보 관련한 예산이 어떠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좀 모욕당했다. 모욕당했다고 했는데 그 후보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했다. 어떤 인사가. 후보가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석상에서도 후보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 나와서 또 이제 기자들 앞에 또 이야기를 했어요. 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들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후보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기자들 앞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주 회의석상에서 난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게 누구라고 추정이 되던 이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와전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누가 있다.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가 전달이 됐거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저기 보니까 제가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떠돌더라. 좀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잘못 전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또 저 인터뷰에 나와서는 임명장 100만 장한테 주면 선거 이긴다는 인사가 내부에 있는데
이 젊은 이제 리더로서 그런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 그런 건 이제 오해를 또 절충해 가야 되는. 그러니까 서로 확인할 거 확인하고 다른 이견이 있으면 또 그 이견을 또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죠. 아까 이제 원톱은 좀 부적절한 표현이다. 함께 뛰는 것이다 얘기하셨으니까. 다 함께. 그 사실 대선이라는 것이요. 이제 선대위 안과 밖이 없을 정도로 다 같이 뛰는 겁니다. 지지자 한 분 한 분이 다 뛰어줘야 되고 또 그다음에 또 뭐 정말 이 팀 저 팀 뭐 정책팀도 선대위 안에 있는 팀, 선대위 밖에 있는 팀, 뭐 아주 다양하거든요. 다 같이 뛰어야 됩니다. 그래요. 자, 이 와중에 이제 저희 일부에서도 이 이슈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만 뭐 기자들이나 평론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좀 절박한 것 같다. 왜 선거에 이기고 싶지 않겠는가. 지금 국민의힘 대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략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바꾸자라는 절박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김병준 위원장님은 선거 전략을 딱 틀어주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전략을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략을 뭐 그렇게 깊이 논의하고 그 짜고 한 그런 적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인선 과정이니까요. 인선 과정이고 그다음에 큰 방향에 대해서 서로가 뭐 완벽한 합의를 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전략이라는 게 뭐 짧게 이야기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후보의 경쟁력 내지는 후보다움을 윤석열 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저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 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윤석열 다움을 또 보여주는 한편 그러면서 이 시대 전환의 의미를 확실히 해석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행동과 그다음에 정책으로 보여주는 것. 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말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 게 준비할 게 많죠. 그 다음 주 발대식은 예정대로 갑니까?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가야죠. 그럼 인사 발표도 하고 그리고 또 메시지도 인사도 후속 인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 발대식은 원칙적으로 그 약속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게 맞죠. 아주 정말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자, 그렇다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말 동안 봉합되지 못해서 불참하더라도 발대식은 간다. 불참이 아니라 참석하도록 저희들이 일단 최선을 다해야죠. 남은 시간 동안.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후보 홍준표 의원이 비공개 만찬을 깜짝했어요. 장시간을 만나셨더라고요. 선대위와 관련해서 윤 후보에게 선대위 구성을 이재명식으로 다시 하라고 조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게 조언하실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보는 입장에 따라서. 그러나 그 한 번 한 인사가 큰 문제가 없는 한 좀 더 운영을 해봐야죠. 지금 특별히 어떤 문제가 기능상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바로 지금 하자마자 지금 작동도 안 해보고 손을 대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최근 이거 여쭤봐야 되네요. 자, 조동현 지금 민주당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 사퇴 의사 표명했고요. 공식적인 사퇴는 아마 주말 지나서 송영길 대표가 한번 만나보고 확정한다 하니. 근데 이제 사퇴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리되는 인사가 돼버리고 있습니다만 최근 방송에서 이 전투복에 대한 예쁜 브로치 이 표현이 논란이 됐잖아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이제 뭐 요점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지금 이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기도 한데. 그 전제를 다셨죠. 라고 전제를 달면서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취지는 그겁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젊은이를 오히려 젊은이들을 위한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만들기 이런 거를 뭐 내놓으면서 해야지 그런 거는 별로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 젊은이들을 갖다가 굉장히 내세워서 내일 당장 선거를 지휘해야 될 그 아주 중요한 자리에 그게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지금 위원장님 자리잖아요. 맞냐. 왜냐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든 거죠. 선거를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이게 공동위원장하고 또 다르거든요. 네. 공동위원장은 자기 분야에 이렇게 일을 하지만 네. 상임선대위원장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휘를 해야 되는 네. 자리인데 그렇다면 후보하고도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을 토론을 하고 네. 국가 경영이나 그다음에 정치나 또 당 운영 그다음에 네. 선거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정말로 그 후보하고 그런 이야기를 장시간 이야기를 해서 조율을 했는지 네. 그런 것조차도 다 의문스럽게 어느 날 탁 던졌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딱 제가 나타나서.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왜 젊은이를 이렇게 장식용으로 쓰려고 하느냐. 근데 실제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드러났느냐. 네. 실제 보니까 제대로 검증 검증이라든가 못하고, 예. 뭐 확인을 안 한 부분이 있을 정도로 그냥 갖다 그 자리에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쓰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자, 이해됐습니다. 두 딸의 아빠시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다 얘기하셨는데 페미니스트 이제 제가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정말 전통적 개념에서의 무슨 레디칼 이런 게 아니라 모성 보호, 그다음에 여성 존중, 양성 평등, 그렇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이제 그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수정 위원장이 부적절했다고 표현 비판했는데 두 분 얘기 좀 나누셨어요? 아니요, 전혀 나눈 게 없고요. 그 문맥이나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이해할 거라.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쭉 보니까 여야가 선대위를 구성해 나가면서 이제 인재 전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인사 발표들이 있었고 서로 또 비판도 있고 또 이렇게 지금 민주당 조동현 위원장처럼 문제도 터지고 그런데 이제 국민에게 친근한 쌀집 아저씨 이 김영희 PD 이분이 국민의힘 영입 제안을 이제 얼마 전부터 받고 있었는데 송영길 대표에게 설득돼서 난 민주당 행으로 결정했다. 자, 이 대목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이제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요. 그 이야기를 그냥 조금 전에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저런 영입이든 아니면 그 어떤 프로젝트든 특별한 미션 같은 것을 좀 맡기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쪽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혹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영입 인재 상이나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 있으세요? 굉장히 다양하겠죠. 여러 분야에. 경륜 있는 분들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패기 있는 젊은이들 아니면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주 일반적 상식을 가진 분도 필요하고 하여튼 또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입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로 그 자기 의견을 우리 당이나 그다음에 캠페인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소위 이제 청년 보좌관들을 다 임명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청년 보좌관이 거의 매일 아침부터 저한테 의견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같이 수행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이런 인터뷰 이거 보면 자기 의견을 다 이야기해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깜짝 영입보다는 실질적으로 의견 반영이 되고 의견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지금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요. 윤 후보와 또 식사 자리에서 스쳐가기도 했습니다. 인사 나누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공개 간담회에서 존경하고 모시고 싶은 분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박용진 의원 출판 기념회도 가셨고 비슷한 이야기네. 혹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또 민주당 행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인 것 같은데 제가 당사자나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말씀하시기를 쓸데없는 소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럴 일은 없다고 본다. 그럼 국민의힘으로 오시는 대목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허심탄회한 말씀 여기까지 듣고 앞으로 또 이제 대선은 점점 치열해질 테니까요. 중요 이슈가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김병준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자, 허참 아니고 최참입니다. 자, 남성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여성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마스크를 해야죠. 세 명이 있으면 마스크를 하는 방역 원칙입니다. 점점 예능과 정보와 이거를 다 잡고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저희가 지향하는 바예요. 왜냐면 뭐 난리예요. 아침 저녁에는 이게 시사 프로그램 전쟁인데 그렇죠. 네. 점심은 너무 딱딱하면 우리 맞아요. 식사도 소화 안 되고. 여론 오락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졸리실 때거든요. 그렇죠. 잠을 깨워드려야 됩니다. 네. 절대 조실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어제 발표된 NBS 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 기호와 함께 네.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34%, 이재명 후보가 33% 나왔는데요. 어휴, 팽팽하네요. 네, 팽팽합니다. 근데 네. 이번 주에 뭐 방송 3사, 종편 등등 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거의 뭐 초접전 상태예요. 아, 예. 특히 이제 지난주랑 비교해 보면 윤석열 후보는 1% 포인트 하락, 이재명 후보는 1% 포인트 상승해서 지금 이게 조금 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의 그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 네, 특히 이제 그 지금 그 20대는 아직은 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좀 뒤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 30대 이상 그 다음에 그 30대에서 50대까지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조사는 11월 29일 그 다음에 12월 1일까지 총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1,015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를 이용해서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뭐 이제 추이로 봤을 때 약간 초접전인데 크로스 직전 단계다. 근데 크로스가 된 게 하나가 좀 나오긴 했어요. 아, 크로스가 된 것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이걸 네. 뭐 앞섰다, 그렇죠. 뭐 뒤졌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네. 지난주에 이은영, 배종찬, 이은영 예측이 그대로 맞았죠. 아, 그래요. 이 여론 오락관 조사 여론 오락관의 힘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초접전 상태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초접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후보자 대결 국면으로 전환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탔던 윤석열 후보였는데 왜 달아났을까요? 두 사람이죠. 하나는 김종인, 또 한 명은 이준석.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중도층 견인, 이준석 주로 20대 30대 남자지만 2030 MZ세대 견인.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 지지율이 달아난 거죠. 아, 그렇게 된 것이다. 자,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갈등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다녀가셨는데 이제 김병준 위원장 브로치 발언 논란, 또 이수정 교수 합류, 이것도 뭐 갑론을박. 자, 민주당은 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조국 전 장관 사건 관련 사과가 나왔고, 지금 또 추미애 전 장관의 비판이 또 오늘 나왔어요. 자, 조동현 위원장 사생활 논란. 이건 참 생각할 대목이 많습니다. 네. 두 후보 간의 초접전 결과의 요인. 한번 이 소장님 분석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게 손뼉도 두 손이 마주칠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잘 못하고 있어서 이 초접전으로 간 거는 아니고 이재명 후보도 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서로 이제 초접전 상황으로 가는데 네.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태도 변화는 상당히 많이 했어요. 맞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뭐 재난지원금이나 국토보유세 같은 거는 여론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 네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실용 정보에 대한 그런 이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제 그것이 지금 한 측면에서는 그 소신이 없는 거 아니냐. 너무 쉽게 바꾸는 거 아니냐. 너무 바꾸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무슨 반응형이냐. 그렇게 해갖고 대통령이 계속 진정한 파퓰리스트다. 뭐 이런 표현도 그렇게 나왔어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이게 이번에 이제 지지율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크로스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달여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에 거의 변화가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올라간 게 없는 거죠. 그래요? 이재명 후보는 네. 여전히
이 구도 또 이슈도 지금은 많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대장동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거의 40% 이상이었던 MBS 기준으로 지지율이 지금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30% 중반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졌네요. 이건 정권 교체에 관련된 것을 못 살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못 살렸나? 두 사람이잖아요.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랐죠. 한 남자가 아니라 4명의 남자를 이야기했으니까. 맞아요. 1번 김종인, 2번 이준석.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번 홍준표, 4번 안철수. 네 사람과 얼마나 연대나 협력을 잘하느냐가 지지율이 너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그게 어그러지니까 무너지니까 지지율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요. 이재명 후보도 좀 선거 방향을 잘 잡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누구를 영입한다고 해서 자 조동현 교수를 영입한다고 해서 2030이나 여성의 지지가 늘어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자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고 해서 지금 오히려 더 화근이 되고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 대선은 철저하게 이재명과 윤석열의 오케이 목청의 결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 온다고 해서 주목하겠다. 천만의 말씀. 이번 대선은 주연만 존재합니다. 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영입했다. 김영희 PD를 영입했다. 이수정 교수가 왔다. 득표에는 영향이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자꾸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 뭐 지지율이 올라가지가 않고 정체가 되어 있다. 이재명 후보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그 MBS 조사에서도 보면은 당선 가능성이나 호감도 측면에서 보면은 그 지지율보다는 상당히 높아요. 37, 8%고 그 당선 가능성이 이재명 후보가 계속 1위를 하다가 윤석열 후보가 잠깐 뒤집었다가 지금 다시 또 이재명 후보가 뒤집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장성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의 해석이 약간 헷갈렸습니다. 이 소장님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잘해서 올랐다. 윤 후보가 특별히 못한 건 아니다. 지금 오히려 또 배 소장님은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인데 윤 후보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후보와 후보의 이건 진검승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다 좋았는데 분석이. 그 만만의 콩떡은 너무 아재 말이에요. 그래요? 네네. MZ 세대를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가지고 떡이 먹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떡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와의 파열음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러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2030 표가 떨어질까요?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요. 지금 이준석 후보 상황을 보니까 떨어질 것 같아요. 이미 그 조짐이 있었잖아요. 그 이재명 후보 캠프로 그 국민의힘의 어제 장경태 의원 인터뷰를 했습니다. 20명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어제 여기 저 장혜찬 특보 나와서 더러운 행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현근택 변호사하고 막 싸웠어요. 근데 그 지금 윤석열 후보 하는 행태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무슨 자꾸 아들 하면서 그 굉장히 그 30대 당대표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좀 혼내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지금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다가 또 긴급회의 자기끼리 소집해갖고 번복하고 이게 지금 너무 그 당대표를 놀리는 상황이 아닌가. 분명히 20, 30대가 화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자체가. 자, 그러면은 배 소장님께는 반대로 지금 민주당에서 어제 오늘 벌어진 조동현 위원장 일명 사생활 논란. 표심에 어떤 영향 줄까요? 긍정적이지 않죠. 긍정적이지 않은데 치명적이고 그리고 상당한 영향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선거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읽으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하냐 큰 그림. 그러니까 프레임을 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이번 대선은 프레임 전쟁이에요. 프레임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연은 이재명과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누구를 영입하고 이러면은 20대 30대 중도 지지층들이 더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다음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동현 교수를 영입하고 좋겠죠. 그런데 왜 선거 때만 영입해요? 평상시에 영입을 했었어야죠. 중요한 얘기다. 잘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이게 한국 정치가 가야 될 방향인 거지. 선거 때만 되면 이제 유권자들이 다 한 거죠. 선거 때 누구 자꾸 영입한다. 이건 다
표 사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우리 안소가 이런 유권자들의 마음을 후보와 선대위와 정당에서 잘 읽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정치에 진입하는 그거 자체가 이제는 출세로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일반 유권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영입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 민주당이나 이런 당에서 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내보내는 게 좋지. 지금 영입하는 인사들 하는 말이 전부 다 나는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될지 몰랐다. 이게 첫 일성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은 상당히 불공정한 인사 영입이다. 이건 낙하산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들려고 했는데 이은영 소장 좋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천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론 오락관에서 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방송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들으니까 이은영 소장 괜찮은 분이라 제가 지금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선거 때 영입하지 말라면서 지금 또 천거를 하는 거예요. 검증이 됐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질문 하나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요즘 관심이 많으신 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매일 듣고 있으니까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또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화 면접 방식과 ARS 방식 그리고 또 표집에 있어서 보수층, 진보층 표집이 뭐 어떤 비율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걸 어떻게 읽는 게 좀 적합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진실거짓을 좀 얘기해 주세요.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응답자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30대면 30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ARS는 그게 안 된다는 점 때문에 계속 이 신뢰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이게 이제 추세선을 볼 때 가격이나 이런 게 좀 저렴하니까 전화 면접 조사는 그래서 자주 할 수 있으니까 추세선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확도가 있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두 가지 방법론 외에 표집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실제 결과가 가상 번호를 쓰냐 아니면 그 RDD 번호 이미 추출 번호를 쓰냐 이건데 지금 가상 번호만 썼을 때는 그 알뜰폰 이용자들이 제외가 돼요. 그래서 좀 그 알뜰폰 이용자의 성향을 감안한 그런 약간 이게 그 요금제가 저렴하다 보니까 보수나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많이 어르신들이나 쓰거나 저소득층이 많이 저소득층이나 쓰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가상 번호 100%보다는 유선을 조금 섞는 게 좋다. 근데 유선을 또 많이 섞으면 이게 또 영향을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지금 갤럽 조사라든지 MBS 중간선 정도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좀 그 정도가 현재 여론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고요.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거 여론조사 항상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생긴 이후로 매번 하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이게 앞으로 10년 뒤에도 똑같이 방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우고 새로운 있어요. 방식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새로운 방식이 나오면 이제 그쪽으로 가야죠. 배종찬 방식 이런 거 좀 만들어주세요. 아직까지는 더 정교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ARS로도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면접원이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조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ARS는 대체적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봤더니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고 면접원은 물어봅니다.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휴대폰은 또 화이트 칼라 사무직에서 응답을 많이 하게 되니까 직업으로 보면 그래서 진보 성향 또 더불어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 이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러면 여론조사를 어떻게 봐요? 한 4, 5주 정도로 이게 추세를 보시면 돼요. 4, 5주 정도. 그렇죠. 한 달 간격 정도로. 그렇죠. 그거 보시고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여론 우리 오락관만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그 골든크로스 조사 같은 경우는 채널에 이제 종편에서 진행했는데 속성 문항을 먼저 평가하고 그다음에 지지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 이번처럼 초접전을 넘어서는 약간 또 튄 것처럼 보이는 조사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속성은 개인정보를 물어보고 그러니까는 속성 평가 문항이 뭐 경제 활성화를 잘할 후보, 뭐 부동산을 잘할 후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사실 여론에 또 미치는 게 상당히 큽니다. 이게 설계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 두 번째 조사를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RN서치 조사인데요. 자, 매경과 MBN 의뢰로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하시고요. 배 소장님.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ARS 조사거든요. 윤석열 후보 43.3%, 이재명 후보 37.9%. 오차 범위는요? 네, 5.4%포인트 차이입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죠. 그래요. 중요한 건 추세란 말씀을 드렸는데 2주 전에 실시했던 조사가
윤석열 후보가 14.4%포인트를 앞섰어요. 네. 그러니까 오차범위 훨씬 바뀌죠. 근데 이번에 5.4%로 좁혀졌다. 그러니까 네. 자동응답 조사는 결과는 조금 다른데 추세를 봤더니 좁혀지는 것만은 분명하죠. 지금 청취자분의 무서운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네요. 네. 어떤 거요? 자, 6459님. 자, 배종찬 소장님 요즘 뭐 전방위 활약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배종찬 포청천. 네네. 앞으로 대통령 한번 하셔야죠. 파이팅. 야, 네네. 이거 골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혹시 따님이나 아드님이세요? 포청천을 한번 해야 되나요? 아. 애작들을 데려가라. 이분 또 권력 욕망이 있네. 네. 목소리를 연습했구만요. 아유 준비돼 있죠. 준비돼 있다. 준비된 패널. 그러면은 이제 어느 당이든 영입되면 나 출마 준비돼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네. 아직은 크로스가 아닌데. 네. 그럼 주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느 층이 이동을 한 거예요? 20대 30대죠. 역시 2030 세대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흔들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도층 지지도 흔들린다. 그러니까 항상 선거라는 게 이유 없는 결과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변화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변화다. 그렇다면 떨어져 나간 응답자는 2030이나 또 중도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물로 해석을 해보면 지난달 초죠. 지난달 2주 3주째의 김종인 이슈. 네.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준석 이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저는 그게 아직 이번 조사들에게 되기는 조금 어려울 거로 네네. 보고요. 좀 올랐다고 하는 게 이제 전화 면접 조사들을 보면은 40대층이 그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그 보통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쭉 올라갔어요. 네, 완전히 쭉 올라가가지고 50대 후반까지 지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40, 50대가 주류다. 네네. 그리고 지금 자영업층이 그 기존에는 좀 이렇게 중도 성향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좀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어서 40대와 자영업층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들 여기가 좀 이동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중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같고 네. 지금 이 소장님은 이제 4050을 주목해 봐라.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배 소장님은 또 2030 그렇죠. 역시 중요하다. MZ 세대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중요한 거잖아요. 안 중요한 게 없어요. 후보 입장에선 버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모아야죠. 긁어 모아야 되는데. 자, 이 소장님 이 지지율도 있지만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셔서 당선 가능성 이게 좀 더 높다. 이재명 후보가 그러셨는데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 차이는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RN소치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은 그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은 이제 조금 더 내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보는 전망을 당선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 당선 가능성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이 있다가 또 지금 좀 떨어지는 게 있다가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이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를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네. 그 이유는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확장성이 있다. 앞으로 그래서 좀 더 그 잠재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가능성 있는 표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당선 가능성은 높지만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 대해서는 비호감도가 아직도 제거가 안 됐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지금 막혀 있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 이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좀 잠재적인 가능성이 큰 쪽으로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달려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배 소장님하고 이 소장님 두 분이 출마했다면 나는 이 소장님 지지지만 판세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배 소장이 될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응답은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얼마 안 나요? 거의 없어요.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그것도. 지지율도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있고 좁혀지고 있고 당선 가능성도 격차가 좀 있었던 것이 좁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이런 형태로 꾸준히 갈 가능성이 높다. 역대 이런 대선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정권 교체 의향도 점점 좁혀지고 있고 정당 지지율도 거의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박빙으로 간다. 두 분이 계속 강조하셨던 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대선에 또 좀 약간 이례적인 일이 있어요. 후보만큼이나 배우자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더라. 최근에 있었던 아까 언급됐죠. 채널A 조사에서 대선 주자 배우자 호감도와 비호감도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호감도와 비호감도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호감 비호감을 물어봤는데 그냥 비호감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비호감도 38.6%.
7%. 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비호감,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56.7%로 나타났습니다. 과반 이상 높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소장님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배우자에 대한 호감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건지 대부분 안 미친다고 봤는데 네. 이번 그 같은 조사의 문항을 보면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56%나 돼요. 과반 이상 높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주부층 같은 경우도 영향 미친다가 56%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김건희나 김혜경 두 분 그 배우자들이 활동 여부가 지금 좀 다르잖아요. 한쪽은 그렇죠. 노출이 많고 한쪽은 노출이 아예 없는데 비호감도가 이런 상황이다. 앞으로 김건희 씨가 이제 나오는 거 여하에 따라서 그러니까 관심이 지금 높잖아요. 네, 높죠. 나왔을 때 비호감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호감도로 싹 바뀔 수도 있고 양 딱 그 중간에 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결국 노출 빈도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노출을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한데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 또 부정적인 이미지는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혹을 탈탈 털어내는 게 더 중요하죠. 대중 앞에 모습을 짠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혹을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 매일매일 등장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의혹을 털어내는 아까 그 말씀 비호감도 말씀하셨는데 호감도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40대까지 호감도가 한 자리 숫자예요. 상당히 개선을 정말 노력을 해야 하지 않으면 계속 비호감 상태가 이어질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여론 오락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언본부, 예언 오락관. 자, 이 주말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투스톤의 이 갈등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윤 후보 지지율에 문제가 생길 것인가? 배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시겠습니까? 갈등이 계속된다면 투스톤즈의 양쪽의 경쟁력이 영향력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윤석열 후보도 경쟁력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도 이게 길어지면 본인한테도 안 좋아요. 본인 정치에도. 윤 후보가 더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예상도 해보면은 주말에 봉합이 된다. 어떻게든 봉합이 될 거고 다음 주에는 이준석 대표와 또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라도 훈훈한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갈등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게 이준석 후보는 아니고 이준석 대표인데 자, 후보는 지금 윤석열 후보 하나예요. 국민의힘은.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공개 자맹이라는 이상한 또 신종 태업이에요. 공개 자맹. 공개 자맹. 야, 모순적인 어법이네요. 근데 지금 공개 자맹을 하면서 계속 인터뷰를 하고 언론과 계속 접촉을 하고 SNS를 있거든요. 하고. 네, 그래서 이걸 빨리 봉합을 진짜 이번 주에 시키지 않으면 골든 크로스가 저는 우리들은 이제 좀 다음 주에 한두 개 정도 나오면서 이제 신년 랠리 때 이제 이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새해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연말이 될 수도 있다. 연말이 될 수도 있다. 크리스마스 랠리인가요? 그렇죠. 산타 랠리. 산타 랠리? 주식시장하고 지금 밀색이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민주당의 경우에도 악재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언급했죠. 조동현 교수의 이제 사퇴 의사 수리되진 않았지만 주말에 이제 송 대표와의 어쩌면 대면 면담을 거쳐서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영향 배 소장님 줍니까? 주겠죠. 뭐 1%라도 0.5%로 주겠죠. 하지만 치명적이진 않지만 치명적이진 않다는 말씀드렸죠. 약간 준다. 자, 저도 같은 의견이세요? 저도 주긴 줄 건데 치명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아마 요거 지금 이미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후속 논란들이 좀 있지만 그냥 잔잔하게 이게 불이 잔불 꺼질 때 꺼질 잔불 것 꺼질 같아요. 것이다. 자, 오늘의 핵심 마지막 예언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 윤석열 누가 우위입니까? 다음 주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우위가 갈 것 같은데요.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1, 2% 정도 내에서 뒤집어질 수 있을 1, 것 같아요. 2% 정도 내에서. 이게 오차범위 내에서. 그렇죠. 비슷한데 약간 추이가 올라간다. 우리 소장님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뭐 나올 테고. 근데 이번 주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주보다 많아진다. 이번 주보다는 그 숫자가 많고.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자동응답 조사 위주로 있을 것이다. 그래요. 자, 청취자분들은 회초리를 준비하고 다음 주 금요일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스포츠본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홈런 맛 과자. 자, 올해 야구는 끝났지만 이미 다 청정해 드렸습니다만 홈런 맛 과자 나눠드릴 거고요.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스포츠 소식 정리해보는 스포츠본부. KBS 스포츠국의 재담꾼 정현호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이렇게 차분해 보이시네요. 마스크를 쓰고 와서 이제 얼굴을 가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제 늘 비니 모자 쓰고 오시는데. 예, 그래도 있었죠. 오늘은 조금 이렇게 캠퍼스 느낌이 나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풋풋한. 네. 자, 지난주에 많은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으셨어요. 네. 여자 배구, 네. IBK 기업은행 사태. 그런데 이게 아직도 지금 미해결이라 그렇습니다.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는 일단 한국도로공사와 경기가 있었는데 네네. 경기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3대0으로 도로공사가 완승을 거뒀는데 네. 김산희 감독 대행이 부임한 첫 경기에서는 3대0으로 흥국생명을 이겼으나 이후 두 경기는 모두 3대0 셧아웃 패배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김산희 감독의 감독 대행의 커리어는 1승 2패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감독 대행은 여기서 이제 사퇴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경기 전에 이제 인터뷰부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경기 전에 이미. 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 전에 얘기하는 것과 경기 후에 얘기하는 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경기 전에 이렇게 나 이제 오늘부로 사퇴할 거야 이러면은 네. 선수들 입장에서 굉장히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의욕이 상실되죠. 그렇죠. 뭐 그 감독이 좋은 감독이든 아니든 간에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단과 상의했냐라고 인터뷰를 했을 때 나의 독단적인 생각이고 내가 결정했다라는 인터뷰를 또 했고 IBK 측 사무국에 따르면 또 경기 전 공식 인터뷰에서 갑작스럽게 물러난다고 뜻을 밝혔다. 나는 이제 그 워딩을 좀 생각해 보면은 자기들하고 협의된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말한 거죠. 개인적인 독단적 결정이었다. 네네. 야, 3전을 했는데 3대0으로 한 번 이기고 0대3으로 두 번 지고. 맞습니다. 야, 김산희 감독 대행. 자, 지난 토요일에 말이죠. GS 칼텍스의 차상현 감독이 기업은행이 김산희 감독 대행과 악수를 거부했어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구단 감독들도 이런 행동에 동조하는 분위기인데 네네. 이게 영향을 미친 걸까요? 나중에 인터뷰에서는 분명히 영향이 없지 않았다라고 인정했어요. 인정을 했고요. 어제 경기에 있었던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도 악수를 거부하면서 지도자 하려면 좀 더 공부를 해왔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쓴소리를 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뭐 사실 감독들끼리 뭐 소위 말하는 디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친한 감독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악수를 거부하는 행위를 저는 처음 봤거든요. 경기 전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스포츠계에서 스토리가 많아지고 라이벌이 많아지는 건 좋은 모습이지만 글쎄요 이거는 가십에 불과하거든요. 선수들이 뭐 누가 잘했네 서로 선의의 라이벌이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하고 있는 선수들의 활약마저 덮어버리는 지금 어제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누가 잘했는지 뭐 기업은행에서 누가 몇 점을 냈는지 사람들이 이걸 보질 않아요. 이런 부분은 선수들에게도 가장 큰 악영향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왕 뭐 경기를 보이콧할 게 아니라면 맞습니다. 경기하는 마당에는 감독이든 감독 대행이든 지도자들끼리는 좀 빨리 인사는 해야 한다. 인사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단지 이건 개인적인 선택이다. 이런 사태가 생긴 원인 자체를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악수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가 해결돼야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행 구단이 임의 해지 절차를 밟고 있었던 조성화 선수 지난주에 얘기하셨었는데 이 조성화 선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소송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변호사 선임위회 조성화 선수와 관련된 상벌위원회가 이제 코보에서 열리는데 이 연기를 요청하고 조성화 선수가 자신이 소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은 조성화 선수가 두 차례 무단 이탈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게 벌써 11월 13일이었으니까 한 달 가까이 돼갑니다. 그러네요. 글쎄요, 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뭐 아직까지나 생각일 수 있겠지만 유야무의 시간을 끈 다음에 슬그머니 복귀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 쌍둥이 사태 때도 이 이재영, 이다영 두 선수가 어떠한 사과 없이 그리스 리그로 이제 출국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 부분에서 팬들이 원했던 건 사실은 진심 어린 사과였기 때문에 갈 때 가더라도 맞습니다. 조성화 선수도 뭐 소명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이 줄 수 있지만
그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좀 더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죠. 팬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맞습니다. 움직여야지 지금 법적 갈등, 법적 논쟁은 그 다음 수단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수습이 되지 않고 있는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뭐 팬들의 기분이나 반응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자, 김산희 전 감독 대행 그리고 조성아 선수 행동도 문제가 있는데 네네. 자, 기업은행 구단의 대처도 좀 끝까지 아쉬운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초범에는 김산희 감독 대행에 대한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 조성화 선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줬는데 이 기업은행 구단도 만만치가 않아요. 구단은 뭐 잘했느냐? 네, 왜냐하면은 코보 상벌리 처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네. 결국 팀 내에서 문제가 일으킨 이 선수와 코치에 대해서 키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구단이. 그리고 그 와중에 외국인 선수인 라셈 선수의 교체를 27일 날 경기 앞두고 통보를 합니다. 선수한테. 너 이제 교체할 거야. 선수가 심지어 감독도 경기 앞두고 나 이제 오늘부로 그만둘 거야. 그것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충격적인데. 선수는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데 그리고 나서 경기는 또 뛰어야 돼요. 선수니까. 야, 이때 그러니까 사기가 이 경기가 진짜. 마지막으로 당신은 이제 우리 팀에서 나가야 돼. 통보해놓고. 그 경기 전에 경기 끝나고도 아니고. 그래놓고 이제 경기는 이기라는 식이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놀랍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질된 서남원 전 감독에 대해서 네네. 자녀 연봉을 줄 수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경질이기 때문에 자녀 연봉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외부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구단의 품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연봉을 줄 수 없다. 네. 이런 식의 태도도 나옵니다. 아, 이거 정말 의뢰 입장에 막 또 몰입이 되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PD님, 저하고요. 우리 정현호 PD 이거 코너에서 사퇴시킬 때 방송 끝나고 통보해 주세요. 왜 방송 갑자기 전에 사퇴시키려고 얘기하면 그러십니까? 기분 떨어져. 저희를 왜 사퇴시키려고 그러십니까? 아, 그렇지. 가상의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에게 심리에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네네. 자,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2월 4일 예정입니다. 네네. 딱 2달 남은 거네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개최 여부 지금 어떻게 관측됩니까? 보통 이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동계 유니버시아드라는 대회를 통해서 올림픽의 이제 점검 차원에서 연습 경기처럼 하는데 이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원래 스위스 루체르에서 개최 예정이었는데 역시 오미크론 때문에 좀 연기가 된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번에 그 중국에서는 테니스 스타인 펑사이 선수가 또 부총리와의 그 좋지 않은 이슈 때문에 석상에 나오지 않으면서 외국의 서방 세계에서 또 보이콧한다. 인권 문제, 안전 이런 문제.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영국 등 이제 이른바 서방 국가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려는 기류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서 불안불안한데. 맞습니다. 그럼 선수단 아예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선수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4년에 한 번. 그래서 나온 얘기는 올림픽에 선수단은 파견하되 정부 대표 인사를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정도의 단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가지 않고 선수들은 간다. 네, 맞습니다. 선수단은 갈 것이다. 자, 그럼 중국 측의 입장은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새로운 보도가 나온 게 실내 경기장 입장을 희망하는 관중들에 한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통보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강행한다. 그리고 관중도 우리 수용할 거다라는 것의 어떤 그 뉘앙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오늘 발표된 것 같은 방역 패스는 하는데, 그렇죠. 접종 완료자는 와서 관전할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접종 안 하면 못 본다. 딱 그 정도의 방역 대책이네요. 근데 어쨌든 관전 경기가 강행되면 도쿄올림픽하고는 완전히 좀 분위기가 다르겠네요. 맞습니다. 자, 올림픽하면 세계인의 화합과 축제의 장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외교사절단, 선수단 보이콧했던 사례 과거에 있었죠? 멀지 않습니다. 80년에 있었던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서구권이 모두 보이콧을 합니다. 그 전해에 열렸던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이었고 그다음 올림픽이었던 84년 LA 올림픽 때는 이 모스크바 올림픽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동구권에서도 보이콧을 했거든요. 서로.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열렸던 1988 서울 올림픽이 동구권 서구권이 모두 참여하는 그래서 굉장히 좀 뜻깊은 올림픽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요. 보면 우리가 뿌듯한 게 하계 올림픽은 88 서울 올림픽이 맞습니다. 성공적이었고 그렇죠. 또 동계올림픽은 우리 바로 지난 평창 맞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최고의 또 히트작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한반도에서 열리면 좋은데 지금 미중 갈등의 와중에서 베이징에서 열리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 기자님은 내년에 가나요? 네, 저는 이제 아마 1월 말 정도에 출국을 해서 이제 제이징에서 열리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소식과 또 해외 다른 슈퍼스타들도 많으니까요. 슈퍼스타들의 이제 경기들까지도 잘 편집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엔 또 한참 못 보겠네. 돌아오시긴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정착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내년 얘기니까 그렇죠. 12월에 한참 더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스포츠 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금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홈런맛 과자